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합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10년 전에 정년퇴직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거기서 그 무슨 센터, 정신센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장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연세도 이제 65세가 지났으니까 인간 조수철도 그만큼 또 성숙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얽매인 공간에서 벗어나니까 좀 자유스러워졌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워지니까 교수님의 생각도 좀 더 자유스러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듯이 인간에 대한 탐구,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해주시죠. 네, 실제로 제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있었던 한 7년 기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의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만 가지고는 병사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병사들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델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만사형통형 모델입니다. 그 전까지의 모델은 통선 모델이었어요.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은 통선 모델이었고 그게 보완이 된 게 만사형통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WHO에서도 바이올로지컬 웰빙이거든요. 웰빙이죠. 단순한 질병 없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웰빙. 그렇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거에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느껴져야 건강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이 억수로 복잡한 개념이 된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사형통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제가 퇴임하고 나서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과연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정말 학생들 제대로 가르쳤는가. 그 겸손히 말씀이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국회의장을 끝내고 한 10년 됐습니다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의 깊이, 생각의 힘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약하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것이 그네들의 삶과 삶의 질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저출산, 저결혼, 그렇죠. 이런 것과 저는 연결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을 편하게 하고 아주 위험성 없는 일을 하면서 많이 놀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이제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물론 좀 높아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영숙할 수 있을까?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선진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 개개인들의 행태나 그 은행을 이렇게 보면 많은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는 아직 많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65세가 지나서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생각의 힘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한번 신문을 봤는데 1년 동안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국민이 60%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심각하죠, 사실은.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되고. 교수님께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생 동안 그 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제가 목표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퇴임하고 나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지금 만사형통형 그 모델 아닙니까? 그래. 제가 만들었는데도 인간 이해의 모델에 있어서 이 이상의 모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상의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모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사실 저희 학회에서도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 매번 학회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퇴임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건데 퇴임한 후에 내가 만든 모델이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학회에서 시간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때마다 제가 하나씩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저희 학회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제가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델이 만사형통 모델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문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이 모델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제 나머지 생애 목표입니다. 오늘 이 기회도 사실은 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고마운 저도 이 내용을 좀 더 따듬어서 오늘 방송에 내보내도록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우리 교수님이 박조일 선생님이셨는데 자꾸 정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제가 그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의 신체는 치료할 자신이 있는데 잘 치료할 의사가 될 자신이 있는데 인간의 그 영혼을 치료할 그런 능력을 제가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영을 내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때 졸업할 당시에 과를 선택할 때. 근데 이번에 오늘 그 만사 형통형 모델을 보니까 그 이제 영적인 것이 가장 이제 그 높은 하이스트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지난번에 그 좀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 태도, 그걸 말씀하셨던데 그걸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바이오사이코소셜 스피리트한 모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게 태도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 태도, 긍정적인 태도, 역사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과학, 예술적인 관점, 종교, 철학적인 관점 이런 거거든요. 이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모든 인간에게 양쪽 면이 다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을 다룰 때는 항상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델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완을 시켜주면 된다는 이런 모델인데,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키워주는 거, 그런 거고, 또 웰빙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인, 긍정적인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이런 거니까 긍정적인 태도는 이건 필수적인 거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을 때 그 전에 역사를 모르고는 알 수가 없죠. 언제 어떤 증상이 생겼고 어떤 경화를 받고 어떤 증상이 어떤 악화가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을 봐야 현재 왜 이렇게 됐냐를 알고 현재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 개인적인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인 자세. 검사를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대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관점을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술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 내부에 진선미가 갖춰져 있다는 전제죠. 착하고 아름답고 한 게 갖춰져 있는데, 예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찾아내는 관점이거든요. 찾아내서 키워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철학적인 관점이라는 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다. 실제로는 뭐 인간 존재뿐 아니라 사실은 무생물의 존재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인의 경지가 되면.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역사적인 건 길게 보고, 과학적인 건 정확하게 보고, 예술적이라는 건 아름답게 보고, 철학적이라는 건 깊게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정신의학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정신의학에 관련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 국한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심경외과 의사 출신에서 들어보면 그건 정신뿐 신체적인 것에도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느낌 오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죠. 제가 정신과를 했지만 인간을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건 정신과뿐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가 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경외과를 하셨어도 병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환자가 어떤 심성 상태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병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도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옛날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코드 인절을 해가지고 사지마비로 된 16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내가 이제 이게 픽스해주는 수술을 해주고 한 6개월 물리치료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팔이 이제 움직일 때 퇴원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의료보험이 되기 전이죠. 그 땅 문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물금역 앞에 이제 땅이에요. 밭이 몇 평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름이 이제 중석인데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중석이 모친 이걸 내주고 나면 얘를 앞으로 뭐 어떻게 먹이 살리려고 그러느냐. 내가 얘를 이렇게라도 살린 것은 얘가 나가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의식주가 해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치료비 안 해도 좋으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바로 이게 무슨 바로 그런 것이 그죠? 그런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질병도 물론 이 질병의 근원부터 해서 완치는 아니지만 그 치료가 끝나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되는 것까지 생각해 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이코소셜한 걸 같이 보시는 태도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를 둘러싼 모든 자연적인 환경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병을 치료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 환자의 상태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잘 하고 있는 건데 하고 계신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학자로서 이제 그런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정신과 교수님은 정신의학자 중에서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 있잖아요. 오늘 이제 연세가 많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그런 제술 활동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쭉 하시는 저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신의학자들이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 의학에서도요 분야보다도 그런 어떤 사회에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제술 활동이나 강연 활동이나 뭐 유튜브도 좋고요. 그런 활동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실제로 과별로 보면은 다른 과들에 비해서 정신과 의사가 상당히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조수철 교수님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베토벤 박사다. 이제 그렇게 일컬어지고. 근데 그 물론 이제 여러 인연이 있겠습니다만 그 베토벤을 하게 된 동기, 이제 그 관심 가진 거, 또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뭐 좋아하기 시작한 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으니까요. 쭉 음악을 많이 듣다가 그 책을 보다가 뭐 연주를 많이 듣고 뭐 글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음악 자체가 좋아서 그랬죠. 딴 거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워낙 유명한 곡들이 많잖아요. 그죠? 열정소나타니, 뭐 운명교향곡, 영혼교향곡 이런 건 음악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황제를 제일 좋아해요. 황제. 피아노 협주곡 5번.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5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음악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음악을 듣다가 이제 베토벤에 대한 삶,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는가. 거기다가 베토벤의 인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잖아요. 그죠? 어떻게 뭐 음악가가 귀가 완전히 몇 살 때 귀가 20한 7, 8세기. 근데 어떻게 귀를 그 청각을 읽고도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왜 베토벤이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독서였어요. 독서. 어마어마한 독서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자기가 듣기가 어려우니까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독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괴테, 실로, 칸트, 철학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고대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몇 년도였죠, 베토벤 시대가? 1770년에서 1827년. 1770년. 우리나라로는 영조 말기, 영조 말기. 정조, 순조,
이렇게 겹쳐집니다. 겹쳐지는 그 시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시대, 유럽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참 들으면서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건 독서를 통한 작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 음악을 얘기할 때는 음악적 사고라는 말을 써요. 뮤지컬 띵킹. 딴 사람, 요즘 이제 현대음악은 다 뭐 사고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음악이라고 그러면 정서죠, 그죠? 감정, 정서인데 베토벤의 음악을 얘기할 때는 음악적 사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모두 문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신화적인 게 통합된 게 베토벤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델을 이미 그때 베토벤은 실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모델로 보면 이미. 그러니까 뭐 복잡하기도 하고 깊이가 보통이 아니죠. 그 음악을 들으면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뭐 완벽하게 극복을 하고 그냥 거의 뭐 그죠. 우리가 지금 4대 성인이 있듯이 저는 베토벤이라는 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저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하늘이 이 성인을 보내서 이 사바세계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를 합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우리가 인간 사회를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4대 성인에 못지않게끔 하늘이 점지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악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악성이라는 말을 쓰고 음악에 있어서의 성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도 4대 성인의 수준에는 가지 못했잖아요.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토벤의 세계를 보면 음악을 작곡할 때의 인간에 대한 자세는 거의 성인에 가까워요. 그렇지. 저도 말씀이 인간 베토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베토벤의 그 분명히 어떤 매력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이 음악 분야, 그 예술 음악 분야에 있어서의 부분만 따지면 저는 뭐 4대 성인을 못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음악에 있어서의 성인 이렇게 단서를 붙이죠. 음악에 있어서만큼. 그 교수님께서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압니다만 그냥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베토벤에 대해서는? 처음 들을 때는 음악 자체였죠, 그죠? 음악 자체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베토벤의 그 삶과 음악이 참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연결이 잘 되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면서 그걸 음악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승화시킨 그런 면들. 그다음에 음악을 하지만 모든 학문적인 분야가 통합이 된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음악적인 표현이 굉장히 성스러워지거든요. 나이가 젊었을 때하고 중기하고 말기로 가면서. 거기 작품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1기, 2기, 3기. 그 하나 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어떤 영적인 수준까지 가서 만들어낸 작품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되게 분야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기 베토벤이 일생 동안 그 걸쳐서 작곡한 분야가 3분야거든요. 피아노 소나타가 있고, 현악 사중주곡이 있고,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나타는 32곡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 음악을 대개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이 베토벤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또 밤새. 다른 또 10분, 20분 갖고도 불가능할 테니까 오늘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녹화는 오늘 하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은 객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